자, 이 168쪽에 있는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마케팅이 10분의 9고요. 광고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 9번 정도는 마케팅에서 출제된다면 한 번 정도는 광고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중요도가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론과 공간구조론 합쳐서 한 문제 정도예요. 지대론이 10분의 7 정도라면 공간구조론은 10분의 3 정도입니다. 지대론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일단 마케팅에서는 주로 뭐가 출제되는가 하면은 그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위에 마케팅의라든가 환경은 그렇게 뭐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지문 정도, 지문만 한두 개 지문 정도에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게 주로 출제됩니다. 시장을 점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고객을 잡는다는 것이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장을 점유한다는 것은 시장을 이렇게 시장을 세분하고요. 이건 영어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 시장을 나누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표적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그 원고 중에 이 기출문제집 원고가 있어요. 기출문제집 원고가 있는데 그거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지금까지 다른 데서는 신경 쓰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출판사에서는 기본 이론서, 예상 문제집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출 문제집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기출 문제집. 그러니까 어떤 다른 메이저 출판사들도 기출 문제집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이제 그냥 덤으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재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출 문제집이라는 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다른 교재보다도. 그러니까 타겟을 여기 맞추는, 이 타겟을 기출문제집이라는 책에다가 타겟을 맞추는 거죠. 그건 말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한 것을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출문제집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차별화해야 되니까. 차별화. 차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세한 해설을 넣는 거죠. 상세한 해설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론 정리까지 해놨어요. 기출 문제집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집하고 차별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별화의 내용이 4가지예요. 4가지. 4P. 이게 이제 하나는 제품 측면에서의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다른 제품과는 달리 O인 것도 해설을 해놨어요. 왜 O인지를 해설해놔요. 경우에 따라 O가 왜 O인지를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해설을 넣으니까 상세한 해설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론 정리까지 해놨어요. 차별화되죠. 그러니까 분량이 어떻겠어요? 분량이 많을 수밖에, 이론 정리까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2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은 2배요. 고가 전략이죠. 고품질 고가. 그러니까 딴 거 1차 묶여 있잖아, 이게. 기초의 민법계로 묶여 있잖아요. 거기는 각권이에요. 각권인데 더 비싸요. 그러니까 고가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유통 경로도 그렇다 치고요. 이게 홍보 촉진이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나마 원래는 아름아름 작년부터 알기 시작해서 1세로 부족해서 20까지 찍었어요.
하나도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그냥 시중 서점에 그냥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결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결혼은 뒤에다가 기본서 뒤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결혼은 그 해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본다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어처구니가 뭐예요? 맷돌 돌리는 자루죠. 맷돌 돌리는 자루가 어처구니예요.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돌리지를 못하니까. 예? 원래 단어 뜻은 그거예요. 맷돌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예? 아닌가요? 예? 예. 아, 그것도 어처구니예요. 뜻이 몇 가지 있는가 봐요. 어쨌든 결혼은 다 수록돼 있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 문제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부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핵심 요약집 수업 들어오기 전에 기본서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라고. 결혼은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상세한 해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밴드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설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되어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보고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주 좋은 교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작년에 그 원고를 쓸 때 제가 물었어요. 이 기출문제집을 따로 펴낼 거냐 아니면은 펴내지 않을 거냐. 그래서 펴내지 않을 거면 기본서에다가 이 상세한 해설이 되어 있는 것을 다 넣겠다. 그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론 정리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니까. 그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요 핵심 요약집에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것보다도 더 요약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만 이론 정리하면 되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만 이론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좀 알게 돼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기출문제집은 어떤 것이든 똑같아요. 이런 글들 보면은 제일 한심합니다. 제일 답답합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원래 기출문제집을 펴냈잖아요. 펴내서 이제 그 조금 중복되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결론은 따로 기출문제집을 안 사도 될 만큼 그만큼 다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학원에 기출문제집 안 낸다고 했다가 내버려서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한 시장에서 틈바구니를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이 책이 지금 수험생이 한 10몇만 명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면 10,000명 정도 되잖아, 10,000명. 10,000명만 이 책 사면은요, 이건 대박이에요. 10분의 1만 사도. 근데 그렇게 괜찮게끔 책을 만들자 하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라는 게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벗어나는 몇 가지 문제는 그냥 버려도 돼요.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아까 오전에 수업 듣는 녀석들인데 그 녀석들이 이제 원래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출강한다고 하니까 이제 왔는데 아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떻게 공부했느냐. 항상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를 봐라. 아직까지도 기출문제를 안 보고 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출문제 봐라.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또 저 2차 공부해야 돼요. 2차 시험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2차를 아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응시도 안 하고 다음 연도에 또 1차 합격하고 다음 연도에 또 2차 응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 차를 응시를 했거든요. 그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2박 3일 했습니다. 공부를. 2박 3일. 예, 근데 공법은 어차피 저 결혼에도 공법 나오잖아요. 예, 뭐 조금 이제 받는 게 있고 하고. 그러니까 중개사법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지적법을 금요일 날 하고, 세법을 토요일 날 하고요. 공법을 밤을 새서 공부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2박 3일 오피스텔에서 밥을 해먹고, 직접 해먹고, 거기서 자고, 한 번도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밤을 새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밤을 이제 못 센 거예요. 공법을 못 봤어요. 공법을 못 봤는데, 정말 공법은 그래도 예전에 조금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전 처음 본 게 세법이에요. 생전 처음 본 게. 그 다음에 중개사법. 이 생전 처음 본 거 두 개는. 근데 지적법은 예전에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올해는 됐지만, 그 지적법도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가 뭔가 하면, 지적법이든, 등기법은 지적법, 중개사법, 세법이 갖고 있었던 자료가 기출문제. 기출문제하고 1일 특강 자료예요. 이제 기출문제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어디서 많이 출제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출제되는 게 보여요. 재산세,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딱 보이잖아요, 이게. 많이 출제되는 게 보여. 그럼 집중적으로 봐야지. 해설 보고 해설로 충분하면은 더 이상 1일 특강 자료를 안 가고요. 해설을 봤는데 이게 충분치 않으면은 1일 특강 자료로 가는 거예요. 1일 특강 자료에 그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법을 시험 봤습니다. 하루. 기출문제. 1일 특강 자료 두 가지. 16분의 9 나왔습니다. 16분의 9. 기출문제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던 기출문제집은 1년 지난 기출문제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부적인 거 개정돼 봤자 큰 틀에서 그런 거 출제될 가능성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기출문제, 제가 뭐 따로 책을 사서 보겠습니까? 1년 지난 거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큰 흐름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꼭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정의하겠다는 한 기충일을 차지하는 거죠. 그 메이저 틈바구니에서 이름도 없는 출판사가 틈바구니를 차지하는 거예요. 시장을 정의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고객 정의 마케팅 전략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AIDA 해가지고 이게 attention이 주목이죠. 주목하고 흥미를 갖고 그다음에 욕망을 갖고 그다음에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액션. 이 단계에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게끔 하고 이 단계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게끔 하고 이 단계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섣불리 이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계약서 들이밀고 하면은 부담스럽겠죠. 이런 거를 잘 해서 고객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수험생분 중에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저 손님은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를 금방 파악한대요. 굉장히 일찍 캐치를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과 같은 경기에도 지금 그 수험생분 동생이 안양에서 하루에 한두 개씩 쓴대요, 계약서를. 하루에 한두 개면 엄청난 겁니다. 그럼 손님이 엄청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시, 9시에도 문을 못 닫을 때가 많대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대요. 저 손님이 들어오면은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한대요. 그래서 대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냥 안 살 사람이면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살 사람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걸 이제 잘못하면 자꾸 길러야죠. 능력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기르면 되는 거죠. 잘 안 되면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잘 안 되더만요. 잘 안 되니까 연애도 잘 못하고요. 이 젊을 때 이런 걸 잘해야 연애도 잘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보고 말 안 하면, 이제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고 저보고.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남자분들 말 안 하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말 안 하면 모른다고 참 구박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습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게 이제, 눈치가 보여요. 이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차가우면 벌써 조심 들어갑니다, 이게. 요즘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지, 이 상태에 있는지, 지금 터지기 직전인지.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싸우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 엄청 싸웠겠죠. 다들 안 그러십니까? 비슷하죠.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하면, 동조를 안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긍정해. 하여간 요게 이제 그런 단계를 잘 캐치를 하라는 얘기가 고객 전유 마케팅이에요. 요거는 이제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169쪽 내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특히 거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나 관계 마케팅 전략은 좀 중요도가 요거보단 낮고요.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광고에서는 이 10분의 1 정도인데, 특히 부동산 광고의 특징에서 광고의 양면성 있죠.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요. 광고가요, 부동산 광고에서는 살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팔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게 양면성이거든요.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는 그 기업 광고, 인명 광고, 이거는 그냥 그 이름 광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대우 푸르지오 이렇게 해서 끝나죠. 광고가 뭐 롯데캐슬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는 기업 광고죠. 인명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계몽 광고는 뭔가 모르는 걸 알게 해줄 때 쓰는 게 계몽 광고예요. 잘 모르는 거 알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 자일리톨 아시죠? 자일리톨이 뭐예요? 자작나무 추출 물질로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하죠. 저도 광고 보고 알았습니다. 광고에 그 글씨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들 모르던 걸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껌은 자일리톨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광고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계몽 광고예요. 사람들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거. 다음에 특정 광고는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캐슬은 롯데캐슬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이렇게 이러면은 특정 광고가 되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 광고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매체에 따른 광고에서 신문 광고 있죠. 신문 광고에서 전시 광고는 뭔가 하면은 이 전면 광고 보신 적 있죠? 전면 광고 또는 반면 광고 이런 거는 전시 광고예요. 지면이 넓죠. 근데 안내 광고는 이렇게 위에는 기사고요. 요 밑에 3단이나 4단으로 자른 후에 요 칸을 또 나누어서 급구 뭐 이런 거 있죠. 일수구함, 일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어를 사용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안내 광고예요. 다음에 그 라디오, TV 됐고요. 다이렉트 메일 아시죠? DM 발송돼서 집으로 날아오는 거. 메일로 오는 거 있잖아요. 다음에 점두 광고는 점포의 머리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간판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노벨티 광고는요. 노벨티는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조그만 물건을 이 광고 매체로 활용하는 거예요. 라이터 같은 거 있죠. 무슨 나이트 클럽, 또 뭐 이쑤시개, 중국집에 짬뽕 시키면은 뭐 이쑤시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노벨티 광고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대 직가 이론에서 이제 주로 지대론에서 출제가 되니까 지대론을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대 이론은 이게 이제 농경지 지대론이 중심이 돼요. 이게 지금 직가는 이자율분의 지대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얘는 반비례 관계고 요거는 비례 관계다. 뭐 이런 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대에 관한 논쟁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농업 생산이 주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농업 생산에서 공업 생산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이 사람들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산 요소를 볼 때 노동, 자본, 토지, 노자토를 다 보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 자본만 따져요. 토지를 별도의 생산 요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지를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대라는 것을 잉여라고 봤어요. 지대는 잉여다. 지대는 잉여다. 제가 아까 위치 지대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 입지론 하면서 매상고에서 뭐를 빼고요?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빼고 남는 게 뭐였어요? 지대였죠. 이 지대를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는 이거죠.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건 이거예요. 생산비만큼을 투입해서 이만큼 생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마리를 생산했는데 생산비가 8마리고 수송비가 2마리다. 자, 여기는 인간이 노력한 거죠. 이 8마리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종잣값, 비료값, 농기구값, 그리고 농민의 양식까지 들어가 있어요. 1년간 양식. 그게 생산비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인간의 노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마리 남죠? 2마리 남죠? 이건 자연이 준 거예요. 자연의 선물.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1년간 먹고 살고 다시 계속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생산됐죠? 그 더 생산된 것이 바로 잉여라는 거죠.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상품이 아니잖아요. 자연으로 주어진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유가 더 생기게 생산을 했다는 얘기는 그게 잉여라는 거예요. 남는 거.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잉여가 없다. 잉여가 아니라 정당한 비용이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한테도 지대를 줘야 된다. 그래야 제품을 생산한다. 지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제품 생산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내려가면은 지대로는 주로 이제 고전학파의 지대로는 차액지대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지대. 아까 했던 튀넨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절대지대. 그래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핵심어 위주로 기억하세요. 차액지대는 비옥도 차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차이가? 아까 요거 할 때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지대라 그랬잖아요. 도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시 근처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송비 줄어드는 만큼은 뭐가 자꾸 늘어나요? 지대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 절약분. 이게 지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이론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한계지혜나 최열등지혜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없다가 되겠죠. 점점 비옥도가 낮아지면은 이거보다 비옥도가 낮거나 아니면 더 먼 곳에서 생산할 때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남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론은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제일 바깥쪽이나 비옥도가 제일 낮아지는 그런 땅에서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없어요. 지대가 0이에요. 지대가 0. 지대가 0이에요. 지대가 없어요. 이제 더 멀리 가면은 수송비가 늘어나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아, 0이라서 지대가 있다. 이렇게. 이 숫자 0이요. 지대가 있다가 숫자 0. 지대는 크기가 0입니다. 제로. 지대가 0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절대 지대는 뭔가 하면은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대가 있는가 하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수송비가 4마리면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0이라야 되잖아요. 수송비가 4마리면 지대가 0이라야 되잖아요. 전체 12말 생산해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8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예, 농민의 식량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 식량 중에 일부를 지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대가 0이 돼야 되는데 요 중에 일부를 지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굶는 사람 나온다는 거지. 식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봄이 되면 굶는 사람 옛날 많았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굶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명히 지주한테 지대를 줬을걸요? 그런 굶을 정도라면, 그 사람이 특별히 낭비하지 않았는데 굶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산비만큼을 충분히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주한테 준 것 때문에. 어떤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공짜로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해결책이 뭐예요? 사유재산제를 없애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예요. 됐나요? 예, 저런 땅에서도 저 지대가 무슨 지대라고? 이게 요 지대가 절대지대가 되는 거예요. 두 말. 절대지대. 그럼 비옥도가 높은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옥도가 높거나 가까이 있는 땅은 절대지대도 있고 다른 지대도 있는 거예요. 위치지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농사 짓는 농민들은 굶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땅은 지대 2말밖에 없고 절대지대 2말밖에 없고, 예, 더 요런 땅은 여기 2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론적으로는 2말만 나와야 되잖아요. 12말에서 8말 2말 빼면은. 근데 이런 땅에는 요 2말 말고도 요 2말 합쳐서 모두 몇 말? 4마리 지대로 지불된다고요. 그럼 위치지대와 절대지대가 합쳐져서 지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기는 매 한 가지예요. 조금 더 근처에 있는 땅을 농사짓든 또 조금 더 비옥한 땅을 농사짓든, 예, 농민들은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절대지대고요. 예, 다음에 입찰지대는 위치지대를 도시토지에 적용한 거예요. 요거는 입찰 붙이는 거예요, 토지를. 자, 경매 참여하실 분들 해서 써내보세요. 예, 많이 써내는 분들한테 낙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상업용으로 사용할 사람도 참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사람도 참여하고, 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사람이 참여한다면 제일 안쪽에는 누가 낙찰 받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써낼까요? 상업용으로 이용할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땅도 입찰에 참여한다면 써내는 금액이 급격하게 줄 거예요. 상업용인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면은 바깥에 점포 차려봐야 찾아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조금 더 멀리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멀리 사용할 수도 있죠.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적은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교차하는 지점 그려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누가 낙찰받고 상업용이 낙찰받고, 여기까지는 주거용이 낙찰받고, 여기까지는 공업용이 낙찰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입찰지대예요. 그럴듯하죠. 누가 제일 많이 써내느냐 그건데, 자, 여기서 입찰지대의 의미는 최대 지불용액이에요. 최대 지불용액. 최대 지불용액 요거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만큼 써내면 초과 이윤은 0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경매 참여해서 써낸다면 제일 많이 써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그냥 살 때 써내는 금액 최대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또 써내면 손해 안 해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제로가 돼. 초과이윤이 제로. 이 상태의 지대를 입찰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았을 때 그 낙찰자의 비례라 그래요. 낙찰자의 비례.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죠. 근데 남는 거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입찰지대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상태의 지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그 173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보십시오. 다음에 지가 이론에서는 1번, 2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3번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 개념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뜻.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용이다. 다음에 174쪽에 가시면은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거는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게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하기 쉽냐 어렵냐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 그래요. 생산 요소 하면은 뭐가 있어요? 노자토 있잖아. 노자토. 생산 요소 하면 노자토.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빵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합니다. 기계화가 된다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거예요. 고층화가 된다는 것은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겁니다. 똑같은 토지를 사용해도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갈수록 자본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토지는 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산 요소를 대체하기가 쉽냐 어렵냐 하는 얘기는 이게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산업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2차 산업은 가능하죠. 그죠? 이게 산업에 따라 달라지고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도 달라져요. 도심 쪽으로는 토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도심 쪽으로는 토지 가격이 비싸죠. 그럼 토지를 더 써요, 덜 써요? 덜 쓰죠.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외곽 쪽으로는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죠. 그럼 외곽 쪽으로는 토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덜 올리는 거죠, 위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뭐 동그라미 3번의 도시지대 함수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경제지대가 여기 이제 문제, 경제지대. 이 경제지대는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작년에 준지대가 출제됐어요. 근데 준지대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거리가 더 멉니다. 경제지대보다. 경제지대가 더 가까워요. 우리 이 부동산학개론하고. 근데 그 준지대가 먼저 출제됐습니다. 근데 준지대가 먼저 출제돼도 그거는 설명 안 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출제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준지대를 설명을 드려도 맞추기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난이도 높게 나왔어요. 경제학 문제인데 거의 그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준지대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지대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가능성이 더 높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딱 한 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 1년 수업하면서 딱 한 번 설명드리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아까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어이가 없다, 뭐 황당하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맞죠? 원래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가 뜻이 변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다가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시침이 뗀다는 말 있죠. 시침이 뗀다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야? 야, 시침이 떼지 마 할 때 뭔가를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고 하거나 뭐 일종의 거짓말 하는 거죠. 오리발 내밀거나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원래 시침이 뜻이 뭐예요? 그건 시침이라고 해요. 시침. 미리 한번 이렇게 해놓는 걸 시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침이라고 해요. 시침이. 이게 예전에 매사냥을 할 때
매 사냥을 하면은 매가 날면은 꿩이 오금이 저려서 못 날아요. 풀숲으로 숨어요. 이렇게 숨어서 이 대가리만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못 날고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오금이 저려서 못 날아간다니까. 사람 같으면 오금이 저려서 못 다니는 것처럼. 근데 그 매의 다리에다가 매 주인이 누구인지를 써놓은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야 누구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시침이라 그래요. 남의 매를 잡아가서 시치미를 떼버리면 누구 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시치미 떼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의미가 꼬리표요. 주인의 이름을 써놓은 꼬리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맞나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지대가 원래 뜻이 뭐예요? 지대가 토지 사용 대가죠. 임대료, 토지 사용 대가예요. 지대. 맞잖아요. 근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봤죠? 잉여로 봤죠.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다. 자, 이 경제지대는 잉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잉여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토지 사용 대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토지 사용 대가인지 잉여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잉여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경제지대는 토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잉여라는 게 다른 생산 요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요. 토지도 생산 요소잖아요. 토지라는 생산 요소 말고 다른 생산 요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생산 요소도 수요 공급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생산 요소 공급 곡선이에요. 생산 요소 수요 곡선이에요. 지금 이 현장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있고 수요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어떤 생산 요소? 제가 생산 요소 공급자입니다. 학원은 생산 요소 수요자예요. 지금 저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자, 제가 공급자인데 제가 6일을 일합니다. 근데 하루를 일할 때와 이틀을 일할 때 3일을 일할 때 이 업무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세겠죠. 지금 월요일은 여러분들은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말을 거치면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고 다시 오기 때문에 늘 목소리가 아주 맑은 상태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목요일쯤 가면은 목요일, 금요일 가면 목이 잠겨서 다른 데 수업 듣는 분들은 저의 이런 맑은 목소리를 못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업무 강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계속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제 만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업, 거의 대부분을 그걸로 해요.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메일 보내놓으면은 제가 컴퓨터 앞에 앉을 때는 편집 같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은 스마트폰으로 해놔요.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하루를 더 일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업무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세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더 일을 할 때마다 어때요? 업무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월요일이 제일 첫째 날이니까 적게 받고 화요일은 더 받고 수요일 더 받고 토요일 날 제일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받을까요? 똑같이 받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 평균 수준에 맞춰 받아요? 어떻게 받을까요? 최고로 힘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 받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군데 더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준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더 줘야 가겠죠. 근데 더 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받는, 이만큼을 이렇게 6군데서.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럼 100 곱하기 6 해서 6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애를 쓰는 노력의 총합은 얼마예요? 애를 쓰는 노력의 총합은 요만큼이죠. 애를 쓰는 노력의 총합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받는 건 얼마 받아요? 이 사각형 넓이만큼 받죠? 맞아요? 총 수입은 얼만데? 총 수입은 이 사각형 넓이인데 제가 애를 쓰는 만큼은 요 빗금친 부분이죠. 그거를 이전 수입 또는 전용 수입 그래요. 왜냐하면 요만큼 애를 쓰는데 요만큼도 안 주면 저는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간대. 전용된다고요. 저라는 생산 요소가. 이거 안 하고 뭐 경제학을 가르치러 가든가 또는 뭐 안 되면은 애들 과외를 하러 간다든가 다른 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것도 안 주면. 근데 고맙게도 이만큼 주죠. 요게 뭐예요, 이게? 잉여라고, 잉여. 남는 거라고요. 고맙게도 남는 게 있다고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잉여, 뭐라고 한다고요?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경제지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도 이렇게 잉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결혼 강사 공급이 잘 안 돼요. 결혼 강사 공급이 잘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는 것은 결혼 강사 공급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혼 강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부르는 게 몸값이 될 수 있죠.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잉여, 잉여. 제가 애를 쓰는 거는 크지 않고요. 잉여가 많다는 거죠. 됐나요? 정말 기대하는 바이지만 결혼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전부 다가 뭐란 얘기예요? 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한 2달 동안 1년치 촬영 다 해놓고요. 전부 다 클릭하는 수대로 그냥 다 동영상 클릭하는 수대로 받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10개월간은 해외 가서 놀 수 있어요. 10만 명이 넘는데 한 사람당 1,000원만 나와도 어디요? 그죠? 맞잖아요. 예, 1,000원만 받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가 뭐란 얘기예요? 잉여란 얘기예요. 경제시대란 전부 다가. 근데 보세요. 고전학파는 토지를 부중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죠. 아까 자연적 특성. 고전학파는 자연적 특성, 부중성. 고전학파는 토지 공급곡선을 뭐로 봤어요? 고전학파는 토지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봤다고요. 부중성.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잉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전학파는 지대가 다 잉여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지대가 학개론하고 더 가까운 개념이 경제지대가. 준지대는 이거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배용준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이런 연예인들이 하루에 한 명씩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값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그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능력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드물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애쓰는 노동력보다는 버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런 업종에서 잉여가 많다는 거예요. 토지에만 잉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전국에 널린 게 결혼 강사면은 결혼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요. 팔이 목숨이죠. 잘못하면 바로 교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애쓰는 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합격하기 전에는 많이 뽑아야 된다 해놓고는 자기가 합격하면 이제 그만 뽑아야 된다 그러죠.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급이. 공급이 힘들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뭐가 많아지니까? 잉여가 많아지니까. 이 공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변호사 이제 많이 뽑잖아요. 변호사 많이 뽑으니까 이제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치열해지는 거예요. 좀 되십니까? 그래서 경제지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고 조금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경제지대가 토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잉여가 토지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있다. 근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잉여가 커지는 거예요. 예. 다른 대부분의 업종에서 저런 행위를 한다고요. 더 이상 못 뽑게. 의사 더 이상 못 뽑게. 약사 더 이상 못 뽑게. 못 뽑게 해야 비탄력적이 되니까. 비탄력적이 되면은 잉여가 많아지니까. 됐나요? 경제지대는 잉여로 해석하면 돼요. 자, 좀 쉬고 할게요. 쉬고 도시성장 구조 이런 거 있으면. 원래 이거 끝나고 해야 되는데.